안녕하세요. 자, 우리 하루 한 권 주말에 찍었어야 되는데, 네, 오늘 주말 지나고 월요일 날 또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에 두 번 찍는데, 지난 주말에 읽은 책이 친족 성폭력 생존자의 기록입니다. 네, 이게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서 여기 서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거 다 읽을 수 있을까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런 인권의 사각지대, 가정 안에 사적인 공간이어서 간섭할 수 없는 그 벽이 많죠. 근데 용기 있게 이분들이 이렇게 꺼내줘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꼭 한번 좀 읽어보고 우리가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민진의 장편 소설 파친코, 이게 1, 2권이 거의 뭐 400페이지 되는 그런 1, 2권을 다 읽게 되었습니다. 먼저 요 책 죽고 싶지만 살고 싶어서 친족 성폭력 생존자들의 기록을 이 장하외 10분의 자기의 경험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57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집 밖이 아무리 위험해도 집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것인가? 작은 공간을 좋아한다. 장롱 같은 곳은 아늑하고 평안하다. 나만의 공간을 좋아한다. 누군가 들어오기 어려운 작은 곳은 안전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고 있으면 항상 참 말하기 그렇지만 오빠나 아버지가 와서 이제 성폭행을 하는, 그래서 자기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좋아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 된 거죠. 어머니는 그날 밤 딸을 살해했다. 딸인 나는 그날 죽었고 지금도 죽어 있다. 그러니까 이 해설은 22살 여대생이 집에 와 보니까 어머니가 남동생한테 아주 몹쓸 하고 있는데, 이건 남동생이 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그렇게 남동생하고 그러한 짓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본 자신을, 어머니의 사주의 남동생이 또 자신을 성폭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범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아버지에게 안 들키려고.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선생님도, 의사 아저씨도, 경찰 아저씨도 내가 구원을 요청했지만 돕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정 내 성폭력, 성폭행은 피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연락하고, 부모는 핑계와 변명을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불량한 아이라고 이렇게 낙인 찍어서 제3자가 돕는데 장애를 두고 있다는 거죠. 가족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고 버젓이 살아가는 친족 성폭력범들, 내 가족, 내 이웃, 내 직장 동료, 심지어 내 배우자로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현상이다. 나는 이 나라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동생들도 가해자인 아버지 편을 들어 아픈 말을 하고 지병을 얻어 죽자 그 죽은 동생조차도 용서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아동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시효기간 폐지를 청원했던 그 고백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 좀 감상을 좀 나눠보면, 이 책을 읽는 내내 더 이상 읽을 수 없다는 생각이 지속해서 들었습니다. 정말로 오빠가 또는 아빠가, 아니 엄마가 남동생을 시켜서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그것도 집에서. 책의 서두에서 말했듯이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읽어달라는 말이 실감이 됩니다. 어떤 공포물보다 더 무서운 책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당시 이 글을 쓰면서 제가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범하게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쟁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많지만 여기 이 땅에 총성 없는 전쟁, 평화만 가득할 것 같은 그런 가정에서 친족으로, 가족으로부터 폭력과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피해자들은 이 싸움을 집 밖으로 가져가지도 못하고 집안의 지옥 같은 싸움을 혼자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두 한결같이 관계의 아픔으로 인해 마음의 병이 하나씩 가지고 있다. 삶이 지옥 같은 이들의 아픔이 가슴을 치고 들어올 때 스스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도 침묵의 가해자였을 수 있다는 것, 상처받은 사람들도 상처가 치유되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책을, 아픈 책을 책임감을 느끼고 끝까지 읽었습니다. 막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읽고 그들의 위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 줘야 되지 않을까. 동정의 자리가 아닌 함께 행복해야 할 동시대에 사는 행복의 연대인으로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무거운 책이었고요. 자, 이 파친코 1,2권 이민진 작가 재미교포입니다. 재미교포. 그래서 한 줄 역사라고 제가 한번 쭉 상징적인 글을 나눠 보겠습니다.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이 첫 줄입니다. 첫 줄 첫 페이지. 훈이는 언청이에다 한쪽 발이 뒤틀린 기형아였다. 하지만 어깨가 떡 벌어지고 체격이 좋았으며 안색은 건강한 구릿빛이었다. 장로교회 목사였던 아버지는 하나님의 의도를 믿었지만 모자수는 인생이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기대하는 파친코 게임과 같다고 생각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이 나라는 변하지 않아. 나 같은 조선인들은 이 나라를 떠날 수 없어.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 고국으로 돌아간 조선인들도 달라질 게 없어. 서울에서는 나 같은 사람들은 일본인 새끼라고 불러. 일본에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근사하게 차려입어도 더러운 조선인 소리를 듣고 대체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순자는 평생 다른 여자한테서 여자는 고생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여자는 어린 소녀로, 아내로, 엄마로 고생하다가 죽는다는 소리였다. 우리에게는 조국이 없어. 인생이란 저 아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니까 그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지. 순자는 가방을 집어들었다. 경희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네. 자, 요약적 줄거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부산 영도에서 지체 장애인으로 태어난 훈이는 착한 심성을 가지고 부모님을 도우며 살아간다. 28살이 지나서 가난한 집 딸 양진과 결혼을 한 훈은 어렵게 얻은 딸 순자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과 올바른 삶을 사는 지혜를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 앞에 이 순자를 낳기 전에 4명인가 5명인가를 유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주 외동딸을 귀하게 얻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선인들이 제1교포 이 사람들이 그래도 삶은 정직하게 살려고 대단히 애를 썼다. 왜냐하면 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은 파친코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정적 인식으로 보지만 그 안에서도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상징성이 이 훈이의 몸, 그러나 삶은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자가 13살이 되던 때 훈이는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 양진과 순자 모녀는 하숙집을 경영하면서 넉넉하지 않지만 안정적인 생활을 하며 지낸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는 일본의 불량 학생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준 고환수와 사랑에 빠지고 급기야 고환수의 아이를 뵈게 된다. 그런데 총각인 줄 알았던 고환수는 사실 일본의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이었다.
3명의 여자아이가 있고 아마 장인어른이 야쿠자였던 것 같아요. 이때 하숙집 손님으로 온 백 이삭 목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순자에게 청혼한다. 둘은 결혼 후 바로 이삭의 형 백 요셉과 형수 경희가 터전을 잡은 일본 오사카로 가게 된다. 그곳에서 큰 아들 노아와 둘째 아들 모자수, 즉 모세가 태어난다. 이삭은 선교 활동하던 중 신사 참배를 거부했다는 제목으로 2년간의 옥고를 치르며 모진 고문 받은 후 출소 이후에 다 죽어가니까 이제 출소시켜 주는 거죠. 왜냐하면 교도소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한 집안의 내력이 백이삭 목사를 통해서 쭉 기독교 가계도를 그리고 기독교의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나옵니다. 뭐 요셉, 이삭, 모세 이런 식으로 뭐 솔로몬. 그러니까 그것은 뭐 작가의 의식이기도 하겠죠. 이 안에 기독교의 고귀한 사랑이 투영되어 있는 한 가족. 그래서 그 사랑이 계속 핍박받고 고통받지만 그 안에서 계속 그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이 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순자는 찾고 있던 큰아들 노아의 생부 고한수는 우연한 기회에 순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 후 계속 몰래 주변을 맴돌며 어려울 때마다 그녀를 돕는다. 노아는 명문 와세다 대학에 합격하고 한수의 도움으로 공부하다 결국 자신의 출생에 얽힌 비밀을 알게 된다. 그 충격으로 노아는 학교를 그만두고 잠적한 채 나가노 파친코에 취직해 일한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가 이제 자기가 이 순자가 임신했을 때 백이삭 목사님이 청혼을 해서 순자의 인생을 구원하죠. 왜냐하면 자기 아들도 아니고 고한수의 아들인데 그런데 고한수가 나중에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 백이삭은 순교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노아는 자기가 아버지가 이삭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고한수라는 사람이 자꾸 자기를 도와주고 와세다 대학교 뭐 학비를 다 대주고 집도 얻어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고 나중에 알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조선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핍박을 받으니까 차별 대우를 받으니까 아예 집안과 딱 떨어져서 혼자 지내다가 한 십몇 년 뒤에 엄마가 찾아오자 자기 이제 신분이 드러나잖아요. 그도 이제 파친코 업계에 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친코라고 하는 그런 그 오락 게임기 이제 그런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조선인들이. 그리고 엄마가 자기를 찾는 그날 바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결국 자신의 출생에 얽힌 비밀을 알게 된다. 그 충격으로 노아는 학교를 그만두고 잠적한 채 나가노 파친코에 취직해 일한다. 그곳에서 리사라는 일본 여자와 결혼해 가정을 이루며 살다 수소문 끝에 자신을 찾아온 순자를 만난 후 곤충으로 생을 마감하고 만다. 동생 모자수는 재봉사로 일하는 유미와 결혼하고 아들 솔로몬을 낳는다. 그러니까 유미도 조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계획했지만 조선인은 바깥으로, 그러니까 여권 자체가 안 나와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차별 대우를 받았죠. 하지만 유미는 교통사고로 그의 곁을 떠나가고 모자수는 새로운 여자 에스코와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솔로몬은 이 모자수의 아들 솔로몬은 미국 명문대 유학을 마치고 미국에서 사귄 여자친구와 함께 귀국하여 영국계 은행 일본 지사에서 일하게 된다. 하지만 상사에 의해 부당한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죠. 그만두게 된다. 여자친구와도 헤어진다. 결국 솔로몬은 모자수의 파친코 비즈니스를 물려받게 된다. 인생의 항원기에 이른 순자는 자기 삶을 돌이켜보며 이삭의 묘지에서 지난날을 회상하던 중 노아가 키워준 아버지 이삭을 끔찍히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묘에 어머니가 떨어져 있는 단절 기간에도 계속 이삭에게 와서 이삭의 묘지에 와서 이제 그 성묘를 했다는 거죠. 노아에 대한 그림과 사랑에 사무치게 느낀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돈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해도 일본에서는 차별대우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을 이제 5개의 문단으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이니치, 일본에 거주하는 제일교포들을 의미한다.
그들은 일본에서 태어나도 지속해서 차별받고 행정적으로도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문날인을 해야 되니까. 그 고통과 아픔을 그린 한 가족의 4대의 고통과 아픔을 그려낸 소설이다. 조선인 디아스포라의 그런 삶을 사실적으로 그린 민족적 차별을 고발한 소설이다. 이민진 작가는 한국계 미국인이다. 1989년 그가 대학교 재학 시절 한 강연을 듣고 일본에서 고통받는 제일교포의 삶을 소설화하기 위해 기획을 시작한다. 그리고 수많은 연구와 분석, 일본계 남편을 둔 덕에 일본에서 거주하며 제일교포의 삶을 인터뷰하여 소설의 구성을 30년 동안 기획하고 쓰고 쓰기를 거듭하여 귀한 역작을 만들어냈다. 첫 페이지 첫 문장,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아주 상징적이며 주제를 암시하는 문장이다. 고통받는 제일교포의 삶을 조국도 정치인들도 책임지지 않지만 그래도 살아야 하니 희망을 품어야 한다는 체념과 의지가 섞여 있는 피 같은 문장이다. 소설 전반에 깔린 상징성을, 즉 파친코, 행운을 원하지만 그 행운은 언제 올지 모른다. 파친코는 우리 빠찡꼬라 하죠. 요행을 바라지만 잃는 것이 더 많은 게임이다. 그런 인생이 제일교포의 삶이고 한 가족의 삶의 일대가 훈이라는 청년, 그의 몸은 원청이에다가 다리는 저는 지체장애가 있다. 이렇게 그려놓은 것은 그들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훈이의 손자 모자수의 말처럼 자신들은 일본에서도 조선에서도 남한에서도 미움받는 유랑하는 신세가 된 것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이 없는 존재, 투명 인간이 된 그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래도 그들은 살아야겠기에 마지막 문장에서 순자는 가방을 집어들었다. 경희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더라도 마쳤다. 고통스럽지만 삶은 희망스러워야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세 권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